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단위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위 체제는 들어봤나요, 여러분? 단위가 뭐예요? 단웨이. 아직도 중국에 가서 뭐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뭐 정산을 할 때, 뭐 영수증 달라 그러면 셔머 단웨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웨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당신이 소속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지만, 원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탄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949년에 된 이후에 초기에는 아주 전후 복구 사업으로 아주 활발하게 경제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중국이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촌의 생산력 증대, 특히 이제 지주들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그 소유제 관념이 생기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유제 관념이 생겼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 그러니까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버리고 간 뭐 자산, 기업 이런 것들을 중국 국가가 국영기업화하고, 또 토지나 이런 것들은 농민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쓰므로 해서 1949년 거의 53년 1차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기 직전까지는 상당히 뭔가 완전히 사회주의 냄새를 풍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1차 52년, 53년부터 시작된 1차 5개년 계획,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적용해서 중국을 새롭게 건설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5개년 경제 개발 또한 상당히 이제 생산력 증대라고 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농업 분야에서 생산이 아주 많이 됐고 생산량 증대 뭐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더 발전해야 돼.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마오쩌둥의 생각은 중국을 공업 국가로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중공업 산업을 육성을 해야 했고, 그 중공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련의 경제 원조 기술자들도 많이 파견되어 왔고,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빌려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중공업 위주의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을 어디로 해야겠어요? 농촌 아니면 도시? 당연히 도시겠죠. 근데 도시에 이미 이제 뭐 청나라 멸망 이후에 도시 지역에 이제 서구 열강들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도시가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무역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업 활동들, 기업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민영화된 자본주의식 어떤 발전이 뭐 하루아침에 사회주의적으로 바뀔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시설들이 주로 도시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남아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를 중공업 발전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공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은 소련의 기술자들이 와서 그 기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들이 누가 배워요? 농민이 배워요? 아니면 지식인들이 배웁니까? 나름의 기술자, 그 중국어로는 꽁청시죠?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면서 이들을 도시에 거주하면서 국가정책인 중공업
발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따라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살 수 없게끔 만들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혜를 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는 사실은 이게 단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인데, 그런 국가에서 육성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이겠죠. 국유기업에 뭐 중국 공산당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혹은 또 뭐 지방정부, 지방 조직에서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그 것들이 다 도시에 있는 그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단위 체제를 유지했다는 것은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 공산당 조직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뭐 총장이 있고, 아니면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부처장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캐비닛이지, 내각쯤 되는 거예요. 국가 대통령 밑에 있는 어떤 장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과에 학과장들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중국은 뭐냐? 그러한 조직 자체에도 항상 공산당 조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 부총장 뭐 이런 조직 말고, 행정 조직 말고, 평택대학교 공산당 주석,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 조직들이, 이 공산당 조직들이 이 대학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검증하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그런 체제예요. 그게 바로 단위 체제입니다. 단위 체제. 그리고 이 단위 체제는 뭐냐면 여기에 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교수가 되겠죠? 뭐 아니면 뭐 일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뭐 의료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대학교지만 대학교 안에 또 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뭐 파출소, 또 여기에서 뭐 불이 났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방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단위 체제인 거예요. 근데 이 단위 체제 안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단위는 이제 도시를 중점으로 얘기하는데, 시골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온다. 어디 단위에 소속될 수가 없는 거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도시와 농촌의 인구 이동 내지는 거주 이전 이런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았던 것이 바로 이 단위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중국 사회의 아주 단면을 얘기해요. 근데 이 단위 체제는 사실 1957년, 8년 이렇게 중국의 그 대약진 운동, 그거와 함께 아주 강화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이런 단위 체제를 유지하고, 대약진 운동에서 농촌 지역에는 뭘 만듭니까? 그렇죠.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인민공사는 다 아시죠? 인민공사는 다시 나눠졌던 그 땅들을 다시 다 하나로 묶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농민들이 다 거기서 함께 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뭐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인민공사라고 하는 그 체제로 묶었고, 도시 지역은 뭐 단위 체제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체제는 서로 호환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이원 구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투 트랙. 그러니까 전혀 그 양쪽 도시와 농촌, 농촌과 도시의 어떤 상호 교류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았었다. 왜? 왜 그랬다고? 중공업 정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기술자들 이런 인력들을 도시 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하도록 만들고 이들에게 또 특혜를 주고 하면서 이들을 어떤 기술력을 더 증진시켜서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초기에는 농업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그 성과를 보였어요. 생산력 증가를 보여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농촌 지역의 농작물의 가격을 아예 국가에서 떨어뜨렸어. 그건 뭐야? 결국은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농촌에서 생산을 많이 해내봐야 그 농산물 가격을 싸게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계획경제 시대니까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그 농업 생산물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농업의 희생을 농업은 잘 발전되고 있었는데 계획 경제 하에서 인위적으로 농업 경제의 그런 결과를 도시 지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오히려 특혜라든가 육성이 아니라 그것은 점점점 잘 워낙 그 역사적으로도 농업 국가였고 그런 농업 발전의 어떤 그 기본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농토를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싼 가격으로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생산량 증가가 엄청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제 가격을 받으면 농촌 지역이 잘 살게 될 텐데 그 가격을 계획경제라는 그런 그 체제하에서 가격을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저렇게 단위에 속해 있는 그런 그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도록 잘 살게 해줘야 그들이 더 연구개발도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중공업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게 국가 정책이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주의 국가가 서로 어떤 지역을 모두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그리고 철저하게 저런 단위 체제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런 파악이 다 되는 거죠. 이 단위에 누가 있었고 외부에서 다른 데서 이 단위 안으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단위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단위 내에서 제공하는 국가 뭐 집이라든가 뭐 단위에서 제공하는 뭐 교육 서비스라든가 어렸을 때는 뭐 타가서도 만들어서 주고 뭐 학교들도 만들어서 무상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보면은 북경 보면은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죠. 여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택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간다.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단위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택대학교 다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선생이면 선생들이 사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우니까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차가 필요 없는 거죠. 농촌에서 서울로 뭐 도시로 뭐 출퇴근? 이거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가 언제? 바로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있을 때 계속 유지가 되었다. 마오 시대랑도 겹치죠. 그래서 거의 1976년 마오가 사망할 때까지 이 체제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마오가 사망한 후에 그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농촌에 있었던 그 인민공사 이거를 이제 풀어헤치고 다시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렇지만 토지가 워낙
적고 농민은 인구는 많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안 되니까 또 향진 기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로 노동력을 흡수하고 뭐 이런 얘기가 그 농민공 얘기랑 얘기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 단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호구 제도랑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그 이원 구조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위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따웨이는 중국의 도시지역 주민들이 소속된 개별 직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그냥 어느 기업에 다니냐, LG에 다니냐, 삼성에 다니냐, 뭐 현대에 다니냐, 뭐 이런 식의, 그게 바로 단위인데, 우리는 그냥 직장은 그냥 직장이기만 하죠. 집은 뭐야, 내가 사야지. 원룸이라도 얻어서 근처에 살고, 뭐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 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단위는 이 계획 경제 체제에서 있었던 그런 그 직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을 보장받는 그런 기술자라든가 이런 그 엔지니어가 되면 평생을 그 직장에서 먹고 살고, 또 그 사람이 늙어서 은퇴해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후계자는 누구? 그 사람들의 자녀, 이런 사람들을 또 교육시켜서 그대로 도시 호구를 갖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다시 그 직장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단위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단위들을 통해 사회를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통제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다 파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는 사람이 없는 거지.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거야. 계획경제에는. 모든 국민들이 뭐 여기 단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거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사회주의국가에.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생긴 거지, 개혁개방 이후에. 그래서 단위 체제는 도시 사회 관리의 기본 틀로서 사회주의 시기는 물론 개혁기에 들어서도 인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개혁 개방이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풀어버린 게 아니죠. 다 그냥 국유기업 개혁을 해서 다 민영화시킨 건 아니에요. 국유기업은 개혁은 거의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개혁 개방 초기에는 이러한 단회가 그대로 여전히 존재했었다. 물론 인민공사를 서서히 해체하고 단회도 서서히 해체해 나가는 수순을 밟긴 했지만 여전히 그 단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 80년대 그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980년대 시작된 시장화 개혁으로, 개혁개방의 시장화 개혁, 단위 체제는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사구가 단위를 대체하여 사회관리의 핵심 기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 서취, 서회, 취. 구는 이게 뭐 우리 무슨 뭐 당진구, 당진이 아니지, 영등포구 뭐 이런 그런 구 행정단위예요. 그 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용의동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위원회, 주민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거주지 이런 데를 도시의 주요 행정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취가 사구가 과거의 그 주민 통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아파트에 살면 그 아파트는 그 단위에서 준 아파트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단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뭐 몇 사람 가족이 어떻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 그 단회가 없어졌어.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해? 우리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위원회, 말로는 자치주민위원회를 만드는데 사실은 이게 공산당의 최말단 조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용의동 푸르지오 주민위원회, 이게 바로 사구예요. 사구, 셔츠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새로 이사 왔다. 어디서 왔냐? 옛날에는 이사를 올 수도 없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찌됐든 뭐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유동을 하고 또 외국 사람들 와 살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원을 조사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구가 대체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딴회가 과거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그런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올 수가 없는 거고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농촌으로 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해체돼 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이 돼? 바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농민공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쓱,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질 수 없고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또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뭐 가공하고 운송하는 그런 그 향진 기업들도 그 그 용량이 초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 와서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도시 지역으로 그냥 넘어와서 도시 지역에서 뭐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식모 가정부들을 하든가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 다니면서 칼 갈아주고 뭐 어디 뭐 망가지고 그러면 고쳐준다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농민공이고 도시지역에 가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됐다는 거지. 그렇지만 국가체제, 단위체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거지. 근데 사회적으로는 당연하게 그렇게 이동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이건 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 해서 농민공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호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농촌에 호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도시로 올 수 없다. 단위체제나 인민공사 체제는 그거 아주 강력했죠. 전혀 그렇게 이동 물샐 틈 없이 전혀 교류할 수 없었지만 80년대 이후에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해체돼 가면서 이런 상호 이전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느라고 저렇게 단위제, 딴회나 인민공사 이런 것을 만들었지만 지금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와해돼 가면서 결국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왜 한꺼번에 하지 못하느냐? 왜? 여전히 이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잠시적으로 경제발전을 해서 시장경제를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에 의한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를 막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건설해 가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주의 이념에 맞춰서 모든 것을 시스템을 굳혀왔던 것들을 다시 시장주의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되는 자본주의, 결국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맨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러한 그 사회주의 제도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그 이율배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목차를 좀 봅시다. 단위 체제는 건국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건국은 사회주의 국가 건국 당시죠. 그 당시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공업 발전이라고 하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죠. 단위 소속 노동자에게는 영구적인 취업이 보장되었다. 그러니까 그 단위에 포함되면, 직장에 포함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TFR, 그러니까 철밥그릇, TF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한번 여기 소속되면 평생을, 뭐 퇴직해도 뭐 그 단위에서 준 집이나 혹은 뭐 양로원 이런 시설에서 그냥 평생을 살 수 있고, 자기 자식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바로 이런 체제였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 경제적 보장을 제공했다. 생활의 모든 영역. 자식들 애들이 어리면 타가서 이런 데 보내주고요. 그죠? 너무 춥다. 거기에 보내주고, 뭐 어디 아프면 그 단위가 제공하는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비 공짜야. 그 단위에 다 있으니까, 단위에. 그렇게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었다. 그 다음, 단위 내 간부와 노동자의 자율성. 지도부가 알 수 없는 비공식적 채널. 이거는 단위 자체 안에서 서로 이제 어떤 여기도 뭐 직장이니까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누가 평가를 하냐 이거야. 근데 평가를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근무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뭐 생산력을 아주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사회주의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맞춰서 모든 것을 행사하고 사상 검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간부가 볼 때 저 사람은 어떻다고 내가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이 뭐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객관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지. 그런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랫사람들은 진급하기 위해서 윗사람들에게 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 하겠어? 자기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중국 이 사회가 여러 가지 관시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임으로 해서 자기가 그 직장 내에서 좀 더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되게 되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상부가 알 수 없는 거야. 그 단위야. 단위는 아까 중국 중앙공산당 어떤 뭐 기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교부의 소속이니까 그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호텔도 있고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그런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외교부는 그 내막을 몰라. 근데 외교부 사람들이 호텔 경영을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어떤 근무 상태라든가 뭐 성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회주의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뭘 잘 운영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상부 윗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의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야, 결국은 90년대 도시적 국유기업 개혁으로 단위체제가 해체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요거마다 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뭐냐, 이 사진이.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 두 사람분 한 달치 식량자를 지고 가는 남자. 1960년대 중국의 단위체제는 부족한 물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실시한 배급제도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예? 이게 이제 뭐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사람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배분하는 그런 데서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읽어봅시다. 단위체제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1949년 이전으로 거슬러 온다. 중국 공산당은 농촌을 근거지로 무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물질적 조건으로 인해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급여 제도를 실시하지 못했다. 대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배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중국의 농촌을 근거로 해서 세력을 확산했고 결국은 국민당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죠. 그렇지만 그 농촌 지역을 근거로 투쟁을 하면서 물자 부족에 시달렸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골고루 나눴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쓰는 그런 배급이 필요했었고 그 배급에서 기원해서 이 단위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 조건이 좋아진 다음에는 개인의 직무와 경력에 따라 등급을 정해 필수품을 공급하는 등급 공급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개인 직무는 뭐야?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이 아주 오래 했거나 이런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 급수가 뭐 올라가고 또 힘든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차등제를 실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급제는 건국 후에도 공산당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과 층위로 확산되었다. 공급을 계속 이렇게 해서 공산당 조직 안에서만 하던 것들이 이제 사회에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는 거지. 공산당은 식량, 연료, 주택 등 필수품에 대한 공급제를 통해 사회의 권력을 침투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 이런 것들을 그 배급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공산당뿐이 아니라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 전체 사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단위체제를 했다. 단위체제가 형성된 또 하나의 계기는 50년대 공업화 모델과 사회 경제적 조건 사이의 모순이었다.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 기술, 노동 가운데 노동을 제외한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죠? 여러 가지 국내적 요인으로 중공업 위주 공업화 모델을 선택한 중국, 중공업화를 위한 인프라 혹은 공업기지가 이미 존재했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냥 공업화를 도시 지역으로 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을 이제 분리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따라서 도시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했고 중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도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호구제도, 호적제도를 만들어서 농민의 도시 이주를 차단했다. 그리고 도시에는 단위체제를 조직해 모든 주민을 단위에 소속시키고 국가는 단위를 통해 주민을 관리했다. 한편 농촌에서는 인민공사가 조직돼 모든 농민은
원으로서 집단 노동에 참여하게 됐다. 여기서 국가 단위를 단회를 통해서 주민을 관리했다. 그죠? 평택대학교라고 하는 직장에서 선생님이 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죠.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 너는 집을 이 평택대학교에서 주는 이런 아파트를 사용하시오. 그리고 식구가 몇이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주민들을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공산당 내부에서 뭐 전쟁을 준비할 때 부족한 물자를 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런 그 물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공산당 내부에서 사용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단회 제도가 되어서 이 단회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통제 기제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위 소속 노동자에게는 영구적 취업.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단위, 사업 단위, 기업 단위로 나뉜다. 이게 뭔 소리냐? 국가 단위는 공산당, 행정부, 군대, 사법기관, 국가의 어떤 권력기관이네요. 그죠?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 등 국가를 구성하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 권력기관을 가리킨다. 그게 국가기관이지. 근데 사업 단위는 그게 이제 국가 단위고, 그게 이제 직장이죠. 그러니까 또 국가의 고위 공무원급 생각하면 되겠네. 두 번째 사업 단위는 국유 자산을 동원해 설립한 조직으로 주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협회, 연구소, 학교, 문화단체 등을 가리킨다. 두 번째 사업 단위는 국가가 국유 자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립대학, 교육, 그죠? 국립 뭐 과학기술, 카이스트, 뭐 국립 오페라단, 국가 뭐 방역대책 방역국, 뭐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투자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기업 단위는 뭐냐면 물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조직으로 크게 국유 기업과 사형 기업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업 단위죠.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로 보면 단회로 대체해 보면, 단회에는 중앙 내지는 정치 공무원이 있고, 두 번째는 국영기업, 그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단위가 있고, 그죠? 공공기관 당연히 국가에서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생산을 위한 기업, 이렇게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거죠. 국가기관 단위, 교통부, 이게 국가기관이네. 국가기관, 교통부, 철도청, 우리나라 철도부는 민영화됐지만, 뭐 교통부, 또 뭐 있나, 외교부, 뭐 다 기관 단위죠. 상무부, 무역대표부, 이런 것들이 다 국가 단위, 기관 단위고, 사업 단위는 공공성 있는 기관, 안과의원, 병원이지. 공공병원, 공공대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업 단위고, 기업 단위는 자동차, 항공, 뭐 이런 것들, 생산을 위한 기업, 이런 것들이 있다. 세 가지네. 그죠? 그래서 단위 소속 노동자에게는 영구적 취업 보장. 취업 연령에 이른 노동자에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직장을 부여했고, 여기 제공된 직장에 취업해야 했다. 또한 직장 내부에서도 부서 간 이동은 매우 힘들었다. 취업한 부서가 자재관리과라면 자신이
희망에 따라 생산국을 옮기는 등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경직성은 기업 사이에도 존재했다. 자신이 속한 기업을 벗어나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건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사회주의 시기죠. 시장이 없었지. 그치? 계획이니까.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충원된 거야. 충원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기존 인원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노동자들의 자녀를 취업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 경제적 보장을 제공했다라는 거지. 이건 광저우에 이제 뭐 우리 동대문 시장 같은 의류시장인데, 80년대 이후 시장화 개혁이 확산되면서 각종 재화를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 단위 체제에서는 각 단위가 소속 주민들에게 모든 재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회사에서 주는 것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뭐 회사에서 우리 뭐 학생들 뭐 학과 잠바, 과 잠바 만들잖아. 그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거야, 배고파면. 그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주의 그 계획경제 시기에는 모든 주민은 단위에 소속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정치적으로 단위 내부에 설치된 공산당 조직을 통해 단위에 소속된 주민을 조직하고 동원했다. 단위 내부에 설치된 공산당, 단위마다 공산당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있으면 여기 평택에 공산당 대표부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래? 공산당 대표는 총장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야. 더 힘이 센 거지 사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단위 소속 주민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적 보장을 제공했다. 이게 사회적 보장이 더 컸어요. 월급보다. 다 주는 거야. 아파트 같은 거 주는 거 그랬어. 그래서 여기 사회적 보장 보면은 취업. 애들 뭐 취업 걱정 안 하지. 육아 타가서 운영됐어요. 국가가 다 단위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돈 안 내. 그지? 교육, 초중고, 대학, 주택, 아파트 줘. 보험 뭐 다 해주는 거야. 의료 다 해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단위는 거의 시장을 대신해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 서비스를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거의 단위는 시장 기능을 대신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적 보장은 전적으로 단위 소속 노동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인은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네, 읽어보면 이 보장의 내용과 물질은 해당 단위의 제공 능력에 따라 서로 달랐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회사에 따라 다른 거지. 능력 있는 회사는 더 보장이 클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작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대형 중공업 기업에서 보장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소형 경공업 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우월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했겠지. 그리고 이 단위는 뭐야?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야. 다른 단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해당 단위의 노동자들에게 동질적인 정체성을 형성했다. 맨날 똑같은 거 쓰고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교육 받고 하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이 독특한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생겨났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런 단위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사회주의식이 중국 노동자들의 단회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까지 얘기가 나오네. 개혁의 시장화 개혁에 의해 해체된다. 그 다음 단인의 간부와 노동의 자율성, 지도부가 알 수 없는 비공식 채널. 이건 뭔 소린가? 70년대 직장 정치학습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 있으면 생산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그것을 대체했던 사회주의 체계,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딴웨이는 그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였다. 응? 자, 개혁기.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는 시장의 재화 서비스를 배분하는 핵심 시장이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기업 내 소장 노동자들에 대한 평가도 생산 양쪽, 얘가 해서 일을 뭐 생산을 많이 해냈다, 그리고 품질을 개선해서 아이디어를 냈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별로 안 쓰고 많이 생산해냈다, 효율을 제고시켰다,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을 잘하면 승진되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만 단회는 어떻게 했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와 함께 여기다 플러스 뭐가 이게 더 중요해.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래. 응? 사회 경영은 누구에게나 노동자가, 자, 생산 함께 노동자가 당과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운동, 계급투쟁, 사상교육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응? 정치적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급여보다는 각종 형태의 사회 경제적 보장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1990년대 수교되면서 중국의 뭐 월급이 조금이라고 막 비웃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어요. 돈이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시장이 별로 없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단위에서 배급받는 게 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 필요한 거 다 주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월급을 뭐 워낙 경제 수준도 저발전 상태였고 그래서 낮기도 했지만 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들에 대한 평가, 전적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사상적 각오에 대한 상부의 평가에 따랐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신을 평가하는 간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상이 의심스럽다, 당신 그 자본주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상이 더 중요했다. 근데 이게 뭐야? 이 평가는 주관적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노력한다. 이게 바로 관시지.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갖다 주고 막 이게 이제 부패로 이어지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뭐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치 운동 과정에서 어떤 특정 간부를 지지하고 우리 간부, 우리 부장님을 우리가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산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비공식적인 채널은 뭐야? 뇌물, 개인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진핑 때 뭐 부패 처벌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간부도 있다고,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는 밑에 사람들이 다 위에 사람들 다 끌어내렸잖아. 그래서 급격한 정치 변동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기도.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어떤 이권이 맞아서 파벌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단위체제는 기층, 저변이지, 간부와 노동자 사이에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한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 채널은 단위의 공장장, 경영진, 당서기 등의 지도부가 알 수 없는 정보에 의해 작동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비공식 채널. 그래서 이 채널에 관계하는 간부와 노조는 단위 지도로부터 일종의 자율성을 획득한다. 자기들이 짜면 뭐 서로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하고 이런 것을 자율성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다음, 단위의 자율성. 상부가 알 수 없는 단위 내부의 상황과 평가. 뭔 얘기냐? 단위, 단위와 여기를 관리하는 정부 부문 사이에서도 단위인데 어디 소속이야? 나 외교부 소속 단위야. 그러면 정부 부문 사이에도 관계가 형성돼요. 중앙정부의 철도부, 여기서 철도부는 지방의 철도 차량 공장의 상급 조직이다. 차량 공장의 생산과 판매를 결정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가지고 간 후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준다. 공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래도 원칙적으로 철도부가 모두 보전해 준다. 이게 바로 이제 계획경제죠. 그래서 이들은 예를 들면 지방 철도 차량 공장의 공산당 조직을 통해 해당 공장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지도를 한다. 그러니까 지방 철도 차량을 그거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부 기관이 야 사상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지. 공장의 공산당 조직은 정치적, 사상적 지도의 결과를 상부 공산당 조직에 보고한다. 상부 공산당 조직은 이 보고에 의해 노동자들의 승진과 좌천, 임금 인상, 삭감 등을 결정한다. 그래서 공산당 조직이 정치적, 사상적 지도의 결과, 마르크스의 외인주의를 뭐 실천하기, 이번에 국가주석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상부 공산당 조직에 철도청 공산 조직에 보고를 해. 그러면 철도청 공산당 조직은 그 철도 공장에서 온 이 보고에 의해서 공장의 간부와 노동자들의 승진과 자천, 임금 인상과 삭감 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거야. 업무 평정을 공산당 조직, 상부 공산당 조직이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부와 연결된 거는 공산당 조직이야. 공산당 조직이 내 인사 고과를 다 한다.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상부, 그러니까 철도부가 지방 철도 차량 공장의 상황을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과 간부 노동들에 대한 평가에 전적으로 누가? 단위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체 평가에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부와 단위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단위에는 의도하지 않은 자율성이 주어진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려 이번에 얘가 잘했으니까 올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니까 하부 기관에서 하부 단회가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죠. 철도부는 철도 차량 공장의 평가에 의존하고 공장은 내부 사안들에 대한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누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 지도부와 간부 및 노동자 사이에 생겨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상부와 단위 사이에 형성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단위 체제에는 뜻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자율성의 영역이 형성되었다. 이런 비공식 영역은 공식 영역과 함께 단위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구성 여부였다. 자체 평가해서 올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아 비판 뭐 이런 거지. 자, 그다음 이제 1990년대 도시지역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단위체제가 해체되고 있다. 이 90년대 이 단위체제의 해체, 이게 여러분 그 장저민 후반기에 1996년부터겠지? 그 당시에 총리가 주롱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국유기업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기업 개혁을 한다는 걸 하면 뭐야? 그 단회를 해체하는 거죠. 사상이 어떻고 이런 평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바꿔서 누가 더 생산량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가를 나쁘게 받고 일 못하고 사람들은 뭐야? 직장에서 나가는, 그걸 이제 중국어로 샤강이라고, 샤강, 하강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단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쫓겨나면 뭐 어떻게 돼? 집도 없어. 나중에 물론 뭐 받았던 집은 살게는 해줬지만 직장이 없어지고, 내가 여기 단회 소속이 아니면 뭐야? 애들이 학교 가는 것도 내가 돈을 내야 되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 뭐 우리가 그 지역의 특성 얘기할 때도 동북 지역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북 지역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거 이때예요. 동북 지역에 딴웨이가 가장 많았고 중공업 중심의 그 전형적인 지역이었잖아. 그런데 이때 국유기업 개혁을 하니까 그 국유기업에서 제공받았던 그 아파트에 살던 그런 사람들, 이게 다 그 동네에 살 거 아니야. 그게 다 동북 지역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딴웨이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동북 삼성의 경제 문제, 고용 노동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했던 이유가 다 이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80년대 완전히 해체된 게 아니고 들어서면서 서서히 약화됐어요. 사회주의 시기에는 단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었던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는 개인의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서 구매했어. 그지? 학교? 내 돈 내고 보내고. 병원?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서비스 받고. 이런 거예요. 이런 변화예요. 우리는 워낙 그런데 익숙하게 살고 있지만 중국은 이 딴웨이 체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돈 내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보건실 있잖아요. 학교 안에. 보건실 가서 우리가 학생들이 가서 간단한 것들은 그냥 받는 것처럼, 서비스 받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모든 우리 식구들도 가서 하고 학생들의 엄마 아버지도 가서 하고 이런 거야. 근데 그런 게 이제 아니었다. 그런 의료 서비스도 이제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면 어디가? 이 보건소, 여기 보건실에 갈 거야? 아니면, 굿모닝 병원을 갈 거야? 아니면 삼성병원을 갈 거야? 삼성병원 간단 말이야. 이게 시장 경제라는 거지. 계획 경제는 그냥 자기 소속된 데서 그냥 가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8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무너지다가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존 국유기업의 90%가 사유화되었고, 그죠? 소유권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이 실업과 관련해서 옛날에 여러분 법륜공 있죠? 법륜공, 와른공. 이것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딴에 있으면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 딴에 병원 가서 그냥 공짜로 치료받으면 되는데 쫓겨났어. 아픈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아프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공 수련을 한 거야. 그게 바로 법륜공이야. 그러니까 봐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국유 기업에서 소속되어서 평생을 보장받다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모여서 기공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뭐야? 이 국유기업을 해체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어?
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동시에 뭐 중국의 전국적으로, 물론 동북이 제일 심했지만 이 지역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런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공을 한단 말이야. 중국 공산당에서 그게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위협적인 점이에요. 뭔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불만 세력들이 맨날 모여서 저렇게 기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죠. 그래서 법륜공, 파룬공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단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홍즈죠, 뭐 조선족이라고 해요. 조선인인데 리홍즈가 홍콩으로 가서 도망가고 해외에서 더 난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뭐 대기원 시본가 뭐 그런 것도 언론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반중국 반체제적인 그런 언론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법륜공인데, 이거 다 이러한 그 딴의 해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노동자의 빈자리에 일시적으로 농민공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단위체제의 결정타는 98년에는 공유제 주택제도의 공식 폐지. 이거 봐. 98년도에 완전히 그동안 주던, 가서 그냥 물론 소유는 아니지만 살게끔 해줬던 그런 제도를 폐기했단 말이야. 이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가 사형 경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20년 지났는데 그냥 아파트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되고 있어요. 뭐 잔디깎나보다 정말 수업을 못하겠어. 열악해. 그래서 이런 이거 국유격 교육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지만 급격한 지위 변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도시 정부와 해당 단위의 배려로 실직한 노동자들도 기존에 살던 주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냥 받아서 그게 이제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공유제 주택제도의 공식 폐지는 도시 주민들에게 단위체제의 최종적 해체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공유제 아파트들이 똑같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의 어디 아파트에 가서 저런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외국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뻔히 알아. 몇 층, 몇 호에 외국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다 그게 통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위제도를 얘기했지만, 이 단위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 호구제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는 농민공, 또 동북지역에서의 어떤 그 단위 해체와 국유기업 해체에 따른 어떤 법륜공 사건, 또 그 다음에 이런 공유제 주택을 폐지함으로 해서 아파트 값의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단위제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로부터 연관된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단위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